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올해도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안보협의체 오커스의 첫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 복원을 이끌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조만간 만날 예정입니다. 결국 반미 공조를 강화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세계의 면, 오늘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외교 전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 주석은 오늘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요. 내일 만났어요? 네, 정상회담을 합니다. 만나긴 만났지만 정상회담은 내일.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참모들하고 다 같이 하는 정상회담을 내일 하게 됩니다. 네. 내일 10시쯤. 네. 현지 시각으로 10시니까 우리 국내 시각으로 오후 4시쯤 될 거예요. 오늘도 굉장히 늦게 러시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별로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제 느낌은 그랬네요. 네. 일단 미국과 영국, 호주로 구성된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오커스가 지난주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어요. 호주의 핵 추진은 잠수함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네요. 네, 13일이었어요. 미국, 영국, 호주 정상이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2030년대 초까지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한다. 필요하면 최대 2척을 더 판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식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오커스가 결성된 지 18개월 만에 이런 첫 합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또 주목이 되는 건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주는 게 58년에 영국에 줬던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일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빠르면 2027년부터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전진 배치하게 되고요. 기술 협력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호주에서 핵 잠수함을 만들게 돼요.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 어떤 잠수함이냐면 7,800톤급의 최신형 잠수함입니다. 순항 미사일 40기를 발사할 수 있고요. 네. 제급유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수중에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전략 핵 잠수함과 다르게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실현되면 호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서 이제 7번째로 핵 잠수함을 갖게 되는 국가가 되게 됩니다. 이제 2021년 9월에 이 세 나라가 오커스를 창설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발표했던 일정은 2040년 이후에 핵 잠수함 선단을 창설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2030년대 초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일정이 10년 정도 좀 앞당겨진 셈입니다.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핵심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커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협의체입니다. 인도태평양 중국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을 위해서 이제 출범을 이제 시켰다 뭐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번 핵 잠수함 판매 결정이 오커스 출범 이후 첫 번째 합의이고요. 가디언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군력이 강해지면서 호주 정부가 여기에 대한 억지력이 좀 필요하게 됐고 본토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핵 잠수함이 이제 호주에 실전 배치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예상 가능하죠. 네,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엄중한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라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서 결연한 반대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공산당 기관지죠.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가 이번 사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신냉전으로 끌고 가는 경계석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지금 중국은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네. 핵 잠수함 기지도 건설하게 하고 미국과 영국 핵 잠수함에 대한 유지 보수까지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와중에서 이렇게 호주에 간다는 게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잖아요. 핵 잠수함이. 그렇죠. 미국의 해상 전력과 연동돼서 태평양 일대에서 활동하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망이 더 넓어지고 촘촘해지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만 그냥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기동과 관련한 노하우를 전수한다던가 해도를 공유한다던가 후속 협력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 자체의 해군 전력도 강화될 수 있고 미국과 호주 해군이 좀 일체화되면 훨씬 작전을 펴는 데 수월해지기 때문에 중국이 매우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시작이 돼서 핵기술이 결부된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이 뭐 우리나라 일본 같은 다른 동맹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년 5월에 호주에서 노동당 정부로 이제 정부가 바뀌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호주랑 관계 개선을 굉장히 시도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범한 노동당 정부도 그 이전 정부랑 똑같이 이 핵 잠수함 합의를 승계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약간 중국과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종의 중국을 차단하는 전략을 네. 포위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포위 전략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중국도 사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의존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부터 배가 움직여가지고 네. 중국으로 가는 모든 길을 다 차단해버리겠다 이런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렇죠. 호주까지 네. 나서서 동남아시아 그렇습니다. 지역이나 네. 뭐 남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중국의 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어서 네, 지금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중국도 이거는 반응이고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전략적 포위망이 이렇게 좀 촘촘하게 마련이 되니까 그것을 뚫기 위한 그런 조치를 더 한층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작년에 호주의 영향권 안에 있는 솔로몬 제도에다가 군함을 기항시킬 수 있는 안보 협정을 중국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태평양 도서국 전담 특사를 임명했어요. 계속해서 현지에 파견을 하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중국 안에서는 우리도 핵잠수함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태평양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지금 서방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북핵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면서 지금 미국이 NPT 체제를 흔들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이 자기들은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협조하라고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중국이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중국의 편을 들면서 서방이 오커스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대결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오커스 합의를 내놓으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팽팽하면 그 위험해지잖아요. 양국이 그렇죠. 서로요. 네, 네. 그래서 조절을 했다는 얘기인데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요. 이번에 오커스 합의가 이루어질 때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같은 걸 창설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커스가 나토보다는 좀 느슨한 군사협력들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뜻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안 그래도 미중이 최근에 중국발 정찰 풍선 격추 사태 때문에 긴장이 좀 높아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 설리번 보좌관이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좀 열어두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오커스로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중국 압박 수위를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오커스 뒤에 네. 또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른바 쿼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굳이 하지 않아도 쿼드가 더 든든한 네네. 느낌이 미국 입장에서는 들 것 같은데. 네, 거기에다가 지금 기존의 쿼드 말고 이번엔 캐나다가 한국, 미국, 일본의 새로운 4국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게 일본 교도통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쿼드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 국가가 협력하고 있는 체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쿼드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가 뉴 쿼드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1월에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이런 구상을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캐나다는 한미일 동맹 확장이 이 환태평양 지역에 속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이 캐나다의 계획에 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전해졌고요. 지금 5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근데 캐나다랑 일본, 미국이 다 G7 회원국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아닌데 일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다라는 얘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모이게 되면 개별 정상회담 등에서 이 뉴 쿼드 구상이 논의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교도통신이 내놨습니다. 참 우리 안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쿼드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또 다른 쪽 한쪽에서는 네. 갈등이 커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는 외교 중개자를 지금 자꾸 자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했고요. 세 번째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뒤에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이런 분석인데요. 10일에 베이징에서 중동의 앙숙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 복원을 중국이 이끌어냈습니다. 양국이 이 자리에서 2016년 이후에 7년간 단절됐던 외교관계를 복원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네. 이 중국의 외교사령탑으로 불리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렇게 삼국이 같이 그 대표가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중국이 세계 분쟁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주요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중국이 중동 외교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그런 의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만 가능하다고 여겼던 외교 영역에서 이번엔 중국이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내놨는데요. 중국으로서도 얻은 게 많습니다. 지금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네. 이 사우디, 이란과 다 손을 잡았으니까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1대1로 구상에도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는 그런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외교 전략을 펴긴 했는데 아프리카나 태평양 도서국가 같은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경제 원조를 해주면서 네. 좀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중동의 발판을 이제 마련을 한 셈이에요. 그리고 세계 질서를 좌우할 사안이 이제 중동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굉장히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중국이 중국에서 그 걸프 협력회의 6개 국가, 이란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의 이런 외교 행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 그동안 외교 무대의 중재자 하면은 미국이 많이 떠올랐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랑 이란의 갈등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되면서 이렇게 외교 관계가 중단돼 있는 동안 네. 예멘 내전, 그러니까 이 두 나라 간의 대리전이라고 네. 평가를 받잖아요. 예멘 내전이 9년 동안이나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데 중동 정세가 불안한데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란 핵협정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동맹 관계도 좀 소원해진 점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중동에서 약간 발을 빼는 전략 뭐 그런 것들을 미국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최근 외교 공세는 군사력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식 국제관계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은 상업적 관계로 그걸 대체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점차적으로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랑 이란이 외교관계 복원에 합의를 했는데 그것만 살펴봐도 중국이 사우디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에요. 그리고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외교 무대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런데 중동은 권위주의 정권이니까 인권에 대한 지적을 중국은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원유를 대량 구매해주고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들은 중국이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오늘 러시아를 네. 방문했고요. 네. 그리고 푸틴 대통령하고 내일 네. 공식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어떤 대화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여기에 이제 국제사회 관심은 가장 많이 쏠려 있는데요. 네. 뚜렷한 해법이 나오긴 좀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도 그런 가운데 만약에 시 주석이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뭔가 합리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내면 평화 중재자로서의 중국의 위상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뭔가 묘수를 갖고 있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긴 어렵지만 일단 시 주석이 뭔가 중재를 했다라는 노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면 지금 뭐 굉장히 뭐 독재, 뭐 연임 이런 걸로 좀 안 좋았던 이미지를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대만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영향력을 뻗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집권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다음 달 초에 미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을 꼭 집어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중미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미국을 이제 경유해서 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근데 같은 기간에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전 현직 대만 총통 중에는 처음으로 또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어요. 같은 기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만 해협의 긴장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만의 집권 민진당은 미국과의 연대를 더 확실하게 굳혀서 중국의 공세에 좀 맞서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무기 구입도 서두르고 경제 무역 협력도 확대하고 뭐 이런 방안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에도 대만 외교부장하고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안보회담을 열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차이 총통이 가서 메카시 의장 같은 미국의 주요 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 가지고 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국은 또 국민당을 지원해서 네. 대만의 정권 교체를 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은 같은 기간에 이제 중국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방중 기간에 마잉주 전 총통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 총통과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시도하는 분리주의 세력이다. 중국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잉주 총통 시절에 굉장히 양안 관계가 좀 화해 모드로 접어든 그렇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잉주 총통은 약간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차이 총통은 임기 제한에 걸려서 내년 총통 선거에는 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좀 시도해 보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국민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대만 내에서는 반중 목소리가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중국 다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침공을 해도 미국이 대만에 무기만 제공하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된 걸 기회로 해서 양안 관계의 평화를 바라는 대만 여론을 더욱 키우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중러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어떤 얘기를 할까? 네. 이거 아닙니까? 주로 반미 전선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요. 예. 지금 양측 언론 기고를 양 정상이 미리 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이렇게 견고하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 시 주석이 러시아를 간 거는 국제적으로 지금 푸틴 대통령이 고립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푸틴 대통령의 대내외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우방이 있다. 이거를 서방 세계에 다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격려가 되고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 남미 지도자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시 주석이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타파하는 그런 쪽에서는 분명한 합의가 나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 중재는 좀 어렵겠지만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 주석이 세계에는 1등 국가와 보편적인 국가 모델, 특정 국가가 결정하는 국제 질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제 다극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미국을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요. 네. 잘 들여다보면 그냥 미국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냥 들어도 미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같은 그런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런 얘기들을 주로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상회담 결과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할 영화는 이와이 슌지 감독이 연출하고 마츠 다카코, 후지 카오리 배우가 출연한 1998년 영화 4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다시 보게 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4월 이야기인데요. 입학, 새학기의 설렘을 잘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러브레터, 4월 이야기를 비롯한 연애만화 느낌의 설레는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들과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을 비롯해 다소 어두운 느낌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러브레터, 4월 이야기, 하나와 앨리스 같은 영화들은 화이트 이와이기의 영화라고도 불립니다. 4월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스 다카코가 연기하는 우즈키입니다. 우즈키라는 이름 자체는 음력 4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요. 제목 4월 이야기는 어쩌면 우즈키의 이야기라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을 듯해요. 마스 다카코는 이 영화에 출연하던 때 러브 제너레이션이라는 트렌디 드라마로 인기를 얻은 신인 배우였습니다. 도쿄 근교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을 결심한 우즈키는 홋카이도에 있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마친 뒤 도쿄로 향하는 기차에 오릅니다. 무사시노라는 동네에 거처를 정한 후 우즈키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 생활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작은 모험과 경험들을 하게 하고 동시에 시련을 겪게 하는데요. 비현실적인 낚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웃집 여자와 이상한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생소한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우즈키는 동네에 있는 서점에 자주 들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영화의 초반에는 우즈키의 고향인 홋카이도의 겨울 분위기가 남은 풍경이 나오는데요. 도쿄에 오면 따뜻한 봄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3월 20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기개황입니다.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는 아침 기온 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오르면서 내륙 지역 중심으로 2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수도권과 충남 지방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 충남, 전북은 하루 종일 나쁨, 대전, 세종, 충북은 오전에 일시 나쁨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은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 밤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 10에서 30mm, 남부지방은 모레 5mm 안팎에 두겠습니다.
글피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 지역은 새벽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mm 미만, 적설 1cm 미만입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신의주, 청진 2도, 개성 1도, 함흥 3도, 낮 최고 평양 17도, 신의주 14도, 개성 18도, 함흥 19도, 청진 12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인천 5도, 수원 2도, 파주 영하 2도, 낮 최고 서울, 수원 21도,